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의 정치 뉴스 알아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YTN에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또 저도 좋아하는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예, 이제 뭐 겨울이죠, 그죠? 가을은 다 끝났죠? 네, 뭐 사실 지난주만큼 엄청 춥진 않은데 그래도 여전히 추위는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이럴 때는 정말 따뜻한 국물하고 소주 한 잔 생각나는. 네, 그렇죠. 왜 이렇게 좋아해요? 어묵 파는데. 네. 그렇죠. 네, 선술집 이런 데 가셔서. 네. 그 옛날에는 포장마차에서도 말이에요. 네. 이 어묵하고 뭐 이 닭 그 모래주머니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네. 이 소주 한 잔 많이 마셨는데 요새는 사실 그 특정 지역에 가야만 그게 가능하지 이게 그렇게 보편적이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포장마차가 많이 없죠. 그죠? 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어른이 되면 가장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드라마에서 봤던 그 포장마차 가서 소주 한 잔 하는 거. 그렇죠. 야, 어릴 때부터 소주를 마시고 싶었어요. 아까 약간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되면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어른이 되면. 어쨌든 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러지 않을까? 어른이 되면 하고 싶은 게 있는 건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초등학생이 소주 한 잔 먹고 싶어하는 초등학생은 아니었다는 점. 저는 초등학생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내가 또 이거 오버해서 했네. 근데 옛날에는 진짜 그런 게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게 좀 많이 줄어서 안타까워요. 사실 그 얘기를 하니까 옛날에는 담배도 그 까치담배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모르죠? 까치담배가 뭔지. 저는 모릅니다. 이 한갑을 살 사이가 좀 힘들 때 이 돈이 없어가지고 힘들 때 까치 한 까치씩 이렇게 샀거든요. 그걸 까치담배라고 그래요. 네. 예? 한 까치씩 사는 거. 네. 그리고 소주도 이게 잔으로 팔고 그랬어요. 잔술. 요새도 잔술을 파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빠고다 공원 뭐 그쪽 종로 3가 그쪽에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다 요새 없어진 풍경이죠. 이 겨울의 풍경. 아니 왜 오늘 어디 가야 돼요? 아니요. 왜 시계를 보고 그래? 그건 아니죠. 아니 좀 아까 봤잖아요. 이게 진동이 울려서 내리려고 봤습니다. 네. 저는 어디 가시는 줄 알았는데. 이거 일단 해야죠. 네. 이거 하고. 그렇게 앵커님께서 그리고 이거 하고 근무를 해야지 어딜 가요? 저도 근무하러 간다는 말씀이었어요. 근무하러. 네. 그렇게 잔술 많이 이런 걸 보고 이제 전문용어로 막 던진다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요. 자, 근데 던질 때 던지더라도 네. 할 얘기는 해야죠. 네. 제 이야기를 하나도 받아주시지 않는 앵커님. 앵커님 얼굴을 보고 싶으시면 YTN 라디오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는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왜 이렇게 웃어요? 네, 총선 출마설 장관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스타 장관들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내년 총선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출마 지역구가 어디냐 이런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그 대상입니다. 일단 한 장관의 경우에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당내에서 차출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인 분위기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보수 텃밭인 대구를 찾아서 보인 행보를 두고 본인 역시 출마로 마음을 기울였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한 장관의 총선 등판론이 현실화한다고 가정을 할 때 현재 당내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역할은 당의 얼굴이랄 수 있는 선거대책위원장입니다. 이 경우 당 전체 선거를 이끌어야 하는 만큼 비례대표 앞순번이나 당선권으로 분류되는 지역구를 줘야 한다. 이런 의견이 많은 상황인데요. 반면 당의 취약지인 수도권의 바람몰이를 위해서 한 장관이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서울 종로에 출마를 하거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마 예상지 중 하나로 거론되는 서울 관악을에 자객 공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신한 혁신위원은 YTN 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에 출연해서 한 장관이 어려운 지역에 가서 본인을 희생하면서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한다면 당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출마지 자체는 양당의 선거 전략 그리고 구도가 정해지는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가 돼야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원희룡 장관도 살펴보면 과거 서울 양천갑에서 3선 의원을 지내는 등 선거 경험이 많죠. 총선 출마를 공식화한다면 당으로서는 여러 변수에 맞대응해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카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의 경우에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유력한데 개인 선거와 당 전체 선거를 병행할 역량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만큼 원 장관은 당의 전략에 따라 어느 지역구에 투입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 장관의 출마 지역 후보군으로 한 번이라도 거론된 적이 있는 것을 살펴보면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그리고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갑, 정치 1번지 서울 종로 등입니다. 당에서는 원 장관의 출마지 역시 민주당 상황을 봐가면서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만큼 내년 2월 전후가 돼야 확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데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 장관 살펴보면 부산에서 재선을 지냈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를 확정할 경우에 경기 성남 분당을로 도전할 예정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분당을의 경우에는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내리 재선한 데다 경기도 용인, 과천 등 수도권 남부 벨트 선거에 영향을 미칠 지역이라서 국민의힘 입장으로선 반드시 탈환해야 하는 주요 고지인데요. 그런데 이곳은 이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출마도 거론이 되고 있어서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장관 이전에도 여의도에 입성했었던 원 장관과 박 장관을 비롯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 총선이 다가올수록 출마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원래 정치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다시 한번 지역구 의원으로 나오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핵심은 뭐라고 보냐면 인요한 혁신위에서 한 것 전략 공천 없다. 전략 공천 없어야 한다죠. 없다가 아니라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100% 경선만으로 이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경선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나갈 것이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본인이 어디에 경쟁력이 있느냐도 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자객 공천을 한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인요한 혁신에서 얘기하는 모든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경선 원칙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이 얼핏 들기는 들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렇거든요. 물론 원희룡 장관이나 반민식 장관이나 한동훈 장관이나 모두 전국적인 이 인지도를 갖고 있는 인물이라는 거는 맞지만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 원래 본인들의 지역구였던 지역을 벗어난 원희룡 장관은 좀 달라요. 어차피 양천 쪽이었으니까. 그런데 박민식 장관은 부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이나 지난번에는 분당 갑에 도전하려고 그랬다가 안 됐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 이런 유명한 장관들 인지도 높은 장관들이 어딜 나가느냐 이 얘기가 많이 나올 때 거기에서 털을 닦은 또 다른 후보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의 반발을 최소화시키는 게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럼 반발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인요한 혁신위가 얘기했던 모든 지역에 있어서의 경선. 저는 이거부터 좀 확실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장관들 가운데 한동훈 장관의 이야기를 따로 떼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오는 자신의 총선 출마 관측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저의 중요한 일이 많이 있다.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질문 자체가 총선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언제 밝힐 것이냐 이거였는데 답을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주말 사이 대구에 다녀오면서 출마설이 확실시된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기자들이 말을 하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을 드린 것 같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보도나 추측, 관측은 그냥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제가 할 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무정책 현장 방문 일정으로 이번 주에 대전과 울산을 잇따라 방문을 하는데 이를 두고서 출마 행보로 보인다라고 질문을 하니까
구글링을 한번 해보셔라. 저 말고 다른 장관들도 그런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지난 17일이었죠.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총선은 국민들 삶에 중요한 것인 건 분명하다. 야권에서는 의견이 많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이 한동훈 장관의 내년 4월 총선 출마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정가에서 설로만 돌았던 게 이제 한동훈 등판 시나리오인데 꽤나 힘을 받은 모양새죠. 그래서 총선 모드에 돌입한 민주당도 적잖이 술렁이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일단 대외적으로는 한 장관 총선 역할론의 의미를 최대한 축소한다거나 오히려 한 장관이 총선 전국에서 중책을 맡는다면 환영한다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만큼 정권 심판 성격이 될 내년 총선 때까지 국정수행 지지도가 크게 반등하지 않는 한 총선에서의 파급력은 미미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관측이고요. 출사표로 여론의 반짝 주목을 받는다고 해도 결국 지지율 30%대에 갇힌 윤 대통령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한 장관이 총선에 나와주는 것은 윤 대통령 심판 선거를 만들려고 하는 민주당의 의도와 연결해 볼 때 불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서울에 지역구를 둔 한 중진 의원이 언론과의 통화를 통해서 한 장관은 처음에 국민적 주목을 받은 듯 했는데 안하 무인격 태도로 여론이 뒤바뀌었다라고 하면서 강남 3구나 대구가 아니면 당선될 지역이 한 곳도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내 일각에서는 이 한 장관 등판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에 붕 떠있는 중도 무당층 호응을 얻어내면서 여권의 붐업 카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앞서서 또 민주당이 한 장관의 탄핵 소추를 검토하다 접은 것을 두고 당내에선 내년 총선에서의 한동훈 리스크를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 바 있죠. 자, 한동훈 장관의 출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파급력을 걱정하는 목소리 혹은 파급력이 미미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공존하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파급력은 있겠죠, 당연히. 예를 들면은 어떤 정치인이 아무리 자신이 이 지금 현재 행정부에 속해 있는 대통령, 여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 갔다 그래도 7시 기차표 끊었는데 10시에 탔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진 찍어주다가. 그런 정치인이 없어요, 사실. 예?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이준석 전 대표도 아마 3시간 정도 사진 막 찍고 이러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 정도의 인지도와 이 정도의 인기가 있다라는 것, 비록 특정 지역이지만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선거에서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두 번째, 우리가 정치를 얘기를 했을 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정치 감각과 정치력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치를 이렇게 저 사람 저거 정치 잘하네. 이거는 정치 감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정치력은 사실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정치력은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많은 사람이 접촉을 해보고 그 많은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3선 이상 연임 금지 이런 거 있잖아요. 동일 지역 연임 금지. 심지어 어떤 정당은 3선 이상은 출마 못하게 하자. 그게요, 말이 안 되는 게 유권자의 선택권을 뺏는 것도 있지만 더 하나 강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특정 지역이 아무리 편한 지역이고 자기가 속한 정당의 지지세가 높다 하더라도 특정 지역에서 3선, 4선 우승하는 거는 그 개인의 정치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거를 무시하고서 여기 쉬우니까 여기는 이제 이 사람 그만하게 하고 딴 사람 그냥 아무나 공천시키면은 거기서 또 들 거야. 천만에. 그렇게는 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쨌든 좋다고 생각해서 3번, 4번, 5번 뽑아놓은 사람을 막 정당에서 나오지 말라 그러고 못하게 하고 정말 경험도 없는 사람이 하고 기분 나쁘죠. 그런 일들이 실제로 발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당선이 쉬운 지역 나쁜 지역을 떠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정치력의 검증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동훈 장관은 정치력의 검증은 안 됐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정치 감각은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 근데 정치력은 아직 검증할 기회가 없었고 정치력을 검증할 기회가 없는 상황에서 실제로 갑자기 어떻게 선거에 뛰어든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좀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이 장관 계속하다가 나중에 더 큰 선거에 나간다. 뭐 아니면은 뭐 특정 지역의 자객 공천으로 공천을 받아서 나간다. 아니면은 비례대표 제일 후순위를 받고 선거대책위원장을 한다. 근데 저는 세 번째가 제일 낫다고 봐요.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선거대책위원장 단독은 힘들어요. 근데 공동선대위원장, 원래 선대위는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선대위원장 중에 한 명으로 사실 전국을 누비고 이렇게 되면 저는 나름대로 붐업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일단은 신선하거든요. 그리고 선대위원장 맡아가지고 이 좀 뭐라 그러나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 지역 사람들과 접촉할 이유가 없을 때에는 정치 감각을 충분히 보여줬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나리오는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각종 비위 의혹으로 고발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차장 검사를 고발한 지 약 한 달 만인데요. 오늘 용인시시 골프장 그리고 강원 춘천의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했습니다. 검찰은 골프장과 리조트의 예약, 출입, 결제 내역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차장 검사의 비위 의혹,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처음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제보 내용 등을 근거로 이 차장 검사가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의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해줬다는 의혹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선후배 검사들을 위해 해당 골프장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익명으로 예약해주고 카트, 캐디까지 편의를 봐줬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아울러서 이 차장 검사가 2020년 12월 24일 이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에서 가족, 지인과 함께 초대받아서 모임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자리를 이 차장 검사가 수사해왔던 재벌그룹의 부회장이 마련했다는 취지의 의혹도 제기가 된 바 있습니다. 자, 이 차장 검사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이제 수사를 맡고 있는데요. 김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 차장 검사가 이 대표 수사를 지휘하는 게 부적절하다라고 하면서 지난달 18일에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또 오늘 이 차장 검사를 대전고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을 했는데요. 검찰은 내부 구성원에게 제기된 의혹과 관해 엄정한 기준으로 수사와 감찰을 진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검찰 수사 태도를 문제를 삼으면서 이 차장 검사를 이번 달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추가 고발을 하면서 공수처 역시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대표의 쌍방그룹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이 차장 검사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는 수사인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일단은 탄핵 대상이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근데 뭐 사실 탄핵은 진짜 헌법에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성립이 되는 거지만 이런 이 법 위법한 행위를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가 들어가야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전 이 수사는 뭐 너무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이 수사 검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이 하도 사건이 많으니까 그중에서 하나를 수사했던 검사다 뭐 이것 때문에 이 문제하고 뭐 굳이 연결시킨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단 저는 탄핵하는 거는 잘 좀 쉽게 동의하기는 어려운데 수사는 당연히 받아서 문제가 없으면 털어내는 거고 문제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죠. 예, 그럼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민주당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비하 논란을 일으켰던 현수막 문구에 대해 사과를 하면서 해당 현수막을 통해 홍보하려고 했던 행사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고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오늘 밝혔습니다. 이게 지난 17일부터 2023 새로운 민주당 캠페인이라는 콘셉트로 민주당이 현수막을 제작을 했는데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등 이런 문구가 담겼습니다. 이를 두고 이제 청년을 비하했다라는 논란이 불거지자 문제가 된 문구를 삭제를 하면서 당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당 안팎에서 비판이 잇따랐고요. 결국 논란이 된 이 조정식 사무총장이 사과를 하고 명백한 잘못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또 논란이 된 현수막은 민주당 티저 광고였다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당이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고 시행 과정을 진행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이제 캠페인도 원점 재검토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민주당의 대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은 민주당이 이 현수막에 대해서요. 맨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죠. 저 업체가 그냥 한 거지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사과를 했어요. 결국은 사과하는 시간이 3일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게 잘못되고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고 이렇게 되면 당장 사과를 했어야죠. 이거 우리는 모르는 거고 업체가 한 건데 이거 자체가 화를 더 키우는 행위였었다. 이 점은 제가 분명히 지적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게 지도부의 승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일각에서는 안 받았을 수가 없다라는 건데 자 이거를 만약 안 받았다고 받았다고 승인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이 문구를 보고 문제의식을 못 느꼈다. 이거는 뭐냐면 민주당이 굉장히 계몽주의적 성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젊은이들이나 이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따라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그거의 반로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요새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날 따라오셔가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따라가겠습니다가 요새 정치인데 민주당은 좀 그런 의미에서 좀 그 계몽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네,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길게 할 거예요. 네, 국제 소식인데요. 최근 중남미 대륙을 쓰나미처럼 덮었던 온건 좌파 정부 물결 핑크타이드라고 하죠. 이제 현지 표현으로 마레아 로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위력적인 기세가 아르헨티나의 극우 방파제에 가로막혔다는 소식입니다. 즉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하비에르 밀레이 당선인이 승리를 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중남미의 정치 안보 지형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제 후보 시절에 대미 외교 강화와 함께 중국과의 손절을 공언을 한 만큼 중남미 블록의 대외 노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르헨티나에서 극우를 포함한 우파 후보의 집권이 2015년 마우리시오 마크리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라고 합니다. 일단 현지 보수 진영에서는 2000년대 초반 남미를 휩쓸었던 핑크타이드가 마크리 전 대통령 당선 이후 한풀 꺾였던 것처럼 밀레이 당선인도 최근 중남미 좌파 정부 집권 분위기에 제동을 걸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멕시코를 시작으로 페루, 볼리비아, 칠레, 브라질, 과테말라 민심이 수년 새 잇따라 좌향좌를 선택했는데요. 특히 콜롬비아에선 역대 첫 좌파 정권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미중 간 긴장 속에 중국과의 밀착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도 중남미 좌파 정부와에서 자주 목격되던 이제 외교술로 꼽히는데 특히 아르헨티나의 좌파 정권은 중남미 주요국 중 제일 처음으로 1대1로에 협력할 정도로 중국과 가까웠습니다. 실제로 이제 페르난데스 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도 하고 1대1로 업무 협약도 체결을 했는데요. 그런데 말레이 당선인은 미국과의 외교를 강화하고 중국과는 거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중국과 미국 이 두 축을 중심으로 한 신냉전, 신블록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서 주목할 만한 선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후보를 극우라고 얘기하는 이유부터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수적 정치인이라는 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이 극우라고 우리가 단정짓는 게 중국과의 관계 단절을 주장하기 때문에 극우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따져야 된다는 게 혹시 이 뮤지컬 좋아해요? 뮤지컬 좋아합니다. 아 좋아해요. 뭘 좋아해요? 근데 뭐 많이들 아시는 레미제라블이라거나. 네. 혹시 Don't Cry For Me Argentina 이 노래 그 아세요? 노래 알죠. 네. 이게 뭐예요? 그게 이제 페론 맞아요. 에바 페론이 이 에바 페론의 일대기를 그린 오페라 에비타라는 그렇죠. 거기에서 나오는 노래인데 이 에비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페론의 부인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젊은 나이에 세상을 지금 나오는 음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아주 굉장히 정서적으로 또 이렇게 정치 얘기하면서 갑자기 가슴이 훈훈해지는데. 그럼 뮤지컬 톤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예. 이 에비타가 말이에요. 이 에비타 에바 페론이 이 지금 노래 나오는 바로 아주 비극적인 삶을 살긴 살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이제 커가지고 대통령 부인까지 이제 됐는데 바로 그 페론이 사실은 우리가 페로니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파퓰리즘 하면은 항상 페로니즘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도 아르헨티나에 있어서의 이른바 좌파 정권이라고 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페로니즘적인 성격이 강했어요. 페로니즘적 성격이 강했다는 건 뭐냐면 굉장히 이 돈을 잘 푼다든지 그래서 사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때는 요새는 140%밖에 안 돼요.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근데 인플레이션 비율이 예전에 1000%가 넘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정도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고 이런 것들도 사실 계속 반복되는 페로니즘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분석이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에 새롭게 대통령이 된 이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다시 말해서 돈 풀고 막 이런 거를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이거 계속 놔두면 또 한 번 큰일 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탄생을 우리가 밀레이라고 그러죠. 이 밀레이 당선인을 바라봐야지. 야 이거 중국하고 끝나고. 그 외교라는 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쉽게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두고 봐야 되는 거지만 최소한도 국내 정치적으로는 그런 어떤 선심적 정책 이러한 것들을 끊어낼 계기는 분명히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마련했다.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도 알고 좋아요. 그라시아스. 예, 지금까지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